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지원도, 제도도, 또 기업의 후원, 유명인들의 지지 다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일상에서 향유할 때 문화유산은 생명력을 지니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장영석 디렉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장영석 디렉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전통 문화를 지키고 또 미래에 맞게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아름지기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름지기는 한국 전통 문화를 계승하되 현대에 맞게 이어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인 순수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전통을 좀 어렵고 또 어떤 의무감으로 지켜가야 되는 무거운 것으로 느끼기 쉬운데 저희는 기꺼이 너무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느끼게 해서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로 또 세계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하도록 노력한다. 네. 네. 그래서 전통 문화, 특히 이제 한옥이나 네. 궁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장영석 디렉터님은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재단의 운영에 네. 대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새 여기서 일한 지 한 20년이 되어서 어이구,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해 왔는데 현재는 이제 사무국 내에 저보다 훌륭한 팀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뒤에서 지원하고 조언하고 제 입장에서는 조언인데 또 잔소리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좀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름지기하고 인연 맺은 지금 20년이 지나셨다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게 그냥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그 선배님이나 또 아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름지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네. 저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역사문화경관 또 네. 전통조경 이런 쪽에 주요 분야셨고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나 역사, 전통과 관련된 일들이 저한테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익숙하셨군요. 예, 또 네. 한 가지는 제가 좀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데 그렇게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름지기에 왔더니 아침에는 한식 회의하다가 오후에는 한복 회의하고 네. 저녁에는 한옥 회의하고 다음날 아침엔 공사 현장에 있다가 오후에는 후원자분들하고 행사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네. 그때 당시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게 계속 바뀌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보면 저희 재단의 다른 그 친구들도 네. 좀 비슷한 그러니까 전통문화기관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좀 진지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데 다들 굉장히 재미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주 것 같습니다. 정짜일 것 같고, 네. 제대로 하실 것 같고, 네. 그런 느낌들. 네. 네네. 근데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 저희가 좋아해야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것 또 새로 다듬어 나가는 것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름지기에서 이 궁궐이나 한옥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자체에서도 다양한 전시도 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문화유산 환경 개선도 있고 네.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도 있고 연구 교육 사업도 있는데 네.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 쪽에서 네. 숨은 한옥 찾기를 하셨어요. 예. 숨은 한옥 찾기는 뭔가요? 저희가 이 숨은 한옥 찾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문화유산 컨텐츠 기획, 역사문화 환경 이런 말들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것들을 좀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문화 환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흔히 문화재라고 불리는 고궁이나 혹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한옥, 심지어는 오래된 마을의 어떤 정자나무 같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기억하는 우리들의 유산 이런 것들을 잘 가꾸고
이어나가고 요즘에 새로운 쓰임새도 좀 찾아보자 이런 사업들이었고요. 네. 문화 콘텐츠 사업은 한식, 한복, 한옥 이런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현대에 맞게 이어나가는 것인데 크게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시, 매년 하는 기획 전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서 숨은 한옥 찾기는 그 한옥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실제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들도 하는데 사실 건축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다양한 경로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네. 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기금 선정이 돼가지고 예, 그 숨겨져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한옥들이 아니고 지역성을 굉장히 짙게 갖고 있다거나 역사성 또 혹은 그런 그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한옥들을 발견해서 영상 콘텐츠로 아카이빙도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자 이런 기획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사실 요즘은 한옥이 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카페, 뭐 레스토랑 또 스테이도 있고요.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예, 심지어는 뭐 주민센터도 한옥으로 만들고. 아, 그래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조금 한옥의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상업적인 용도를 조금 걷어내고 우리가 잘 모르던 한옥들의 어떤 본질적인 구조나 구성을 읽어보자라는 의도로 그 한옥을 찾아서 영상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건축 도면도 좀 어렵지 않게 오버랩을 시키고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그래픽 요소를 넣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아카이빙 영상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작년에 첫 번째 프로젝트로 대전의 동춘당에 대한 기록과 영상 업로드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상반기는 촬영이 끝났는데 그 해남의 윤철화고택 그리고 하반기는 또 강원도의 한옥을 그 강원도의 아주 특징적인 한옥을 찾아서 연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의 누구 고택이라고요? 윤철화 고택이라고 해서요. 이 고택 같은 경우는 좀 조선 말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그 좀 상류층의 주택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반에 한옥에 대한 좀 엄격한 또는 유교적인 어떤 질서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좀 자유로운 좀 변형된 동선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징적으로 보여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은 동춘당이라고요? 예. 대전 동춘당. 예. 누가 여기 저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서요. 대전 동춘당 고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어떻게 찾으셨어요, 처음에? 저희 그 많은 한옥 관련된 자문위원님들이랑 그 전국에 있는 찾아볼 만한 한옥들을 다 점을 찍어놓고 저희 담당 팀에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 후보들을 추렸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동춘당은 송준길이라는 조선 전기의 그 유학자의 그 호 동춘당을 그대로 딴 집이고요. 거기는 또 이제 그 우암 송시열이 그 송준길의 먼 친척이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판이 걸려 있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유학적인 마음이 유교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한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촐한 별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특징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 거기 온돌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외부에서 그 굴뚝에 불을 뗐을 때 연기가 나가는 굴뚝이 외부에 따로 설치되어 있질 않고 그 한옥 하단의 구멍에서 그냥 연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제 굴뚝에서 높이 치솟아서 이제 땔감을 떼는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 좀 가난한 서민들이 보기에 이게 땔감도 부족하고 할 때 거기에서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게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한옥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영상으로 아카이빙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한옥에 대한 발굴 또 발굴을 했으니까 더 잘 보존하는 영상으로 남기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처음 아름지기가 활동한 거는 궁궐 청소 봉사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또 갑자기 한옥에서 궁궐 청소 봉사 활동이라니 뭔가 이렇게 전혀 약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좀 멀어 보이는 대로 점프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초창기 얘기를 해보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재미있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들을 계속 탐구를 하는데요. 진짜 다양하네요. 예, 궁궐 청소 봉사 활동은 사실 저희 재단의 거의 초창기로 돌아가서 초심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전문성을 쌓아가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높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 민간 재단의 어떤 본질은 애정이나 열정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아름지기를 만드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할 때의 한국 문화에 대한 여건을 보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면 아마 그 K-팝 1세대, 한류 1세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는 전통 문화라는 거는 거의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었고요. 관심이 없었죠. 사실 없었고요. 한류 1세대가 2003년, 2004년에 겨울연가니까 그 전이니까 그때는 아주 간헐적이었죠. 그러니까 클론이 대만에서 인기가 있었고 H.O.T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던가 뭐 아무튼 되게 간헐적인 그런 느낌이었죠. 네. 요즘은 한식, 한복, 한옥 너무 뜨겁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한옥은 북촌에서도 빨리 이거 없애고 아파트로 재개발하자. 맞아요. 그런 말 있었어요. 그리고 한식은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도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철수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쯤 그 결혼식장의 설렁탕이 전부 스테이크로 바뀌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복도 이제는 명절에도 안 입는데 이제 패백 때까지 안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우,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아름지기를 만드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연배가 70대이신데 그때 이제 50대셨죠. 근데 이분들이 각 사회의 중추적인 리더로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다 겪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놓친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문화나 기억, 정서,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더 늦기 전에 붙잡아서 이어가자라고 했는데 뭘 할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뭐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라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청소 그리고 궁궐이었던 거고요. 처음에 궁궐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심하게 말하면 약간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왜 일반인들이 궁궐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거기 엄연히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뭐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충분히 궁궐을 관리할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걸 해보자 저런 걸 해보자.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궁궐 안에서 전각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마당 구석에 잡초 뽑고 이제 빗자루질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시간이 쌓이면서 신뢰가 쌓여가지고 얘네 일회성 아니다. 그렇죠. 진심이구나 해서 이제 전각 쪽으로 점점 진입을 해서 결국 전각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다들 너무 기뻐서 감동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먼지털이로 대들보위를 쓱 훑었더니 먼지가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저도 거의 초반부터 청소를 했었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도 한 2시간 청소를 하고 나오면 이 코 양쪽으로 까맣게 들 정도로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를 관리할 여력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들 이렇게 코수염처럼 엉덩이 붙이고 나와서 한 말이 이게 먼지도 한 100년 묵으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궁궐 청소 활동이었고요.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의미가 있었던 게 이렇게 아시겠지만 청소를 하다 보면 구석구석 알게 되고 그럼요. 관심이 생기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애정이 생기니까 할 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궁궐과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애정과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던 궁궐 청소 활동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 궁궐 청소 봉사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뭐 저희는 처음에 좀 문전박대를 당했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단체나 또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하는 거는 이제 연 한 5, 6회 정도고요. 주로 저희 그 회원분들, 후원자분들, 또 후원기관, 또 때로는 인스타그램으로 모집을 해서 일반인 분들하고 연 한 5회, 6회 정도 아직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일들도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활동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후원자라고 하셨는데 후원금을 받습니까?
저희 회원분들께서 무료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명확히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금들을 모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사업들을 운영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원금 어디로 내면 됩니까? 자, 말씀해 주시오. 어디로 내면 되나요? 저희 재단법인 아름지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시면은요. 네. 거기에 가입을 하셔도 혹은 가입을 안 하셔도 후원 라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후원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여러분 지금 빨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 지금 일단 그 한옥 사진을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백전하님께서 해남 윤철아 고택을 보시더니 혹시 해남 윤씨 가문 고택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까? 네, 그 일종의 이제 집성촌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곳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씨 가문의 고택들 가운데 하나가 윤철아 고택인 거군요. 네. 고택에 대해서 한옥에 대해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예나 지금이나 문화와 문화유산 분야는 항상 예산 책정에서 찬밥 신세죠. 그래서 네, 슬픈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하고요. 상암 무쇠님이 이번에 일본에서 관월 땅 반환한다고 하는데 아름지기도 우리 한옥 지키기에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여기저기에 사실 고택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렇게 역사가 잘 이어져 온 나라치고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택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고택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네. 궁궐을 청소한다는 거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특별한데요. 네.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가서 내 손으로 진짜 먼지 털고 쓸고 닦고 하다 보면 조금씩 망가지거나 부서진 것들도 눈에 들어올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보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아니면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커다란 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숨겨진 문화재들도 청소하다 보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 각별한 그런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궁궐 안내판 디자인 개선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네네. 이건 뭔가요? 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고 계속 신경이 쓰이고 가끔은 화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화도 나고, 화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5년, 6년도에 이제 안내판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안내판들이, 세워져 있는 것마다 저마다 다 달랐어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숫자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근정전 앞에 이 품계석들이 24개가 쫙 있는데, 모든 품계석의 아래에 걸터 앉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하시는 분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하나만 놓으면 옆에 앉으셔서 여긴 안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24개를 다 했다 그러시는데 일견 이해는 가지만 이게 이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걸 다 대응하면서 그때그때 매번 새롭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옆에 앉는 사람들이 진짜 나쁘다 정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궁궐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옛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특별하게 잘 안 보일 수 있는 한옥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모든 기술력과 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곳인데 후손들이 그것을 관람하거나 운영하겠다고 만든 시설들은 너무 정성도 없고 너무 그때그때이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내판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는 숫자를 좀 줄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흔히 이제 정각마다 안내판이 있는데 뭐 전면 몇 칸에 측면 몇 칸에 뭐 팔짝 지붕인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내용이 사실 우리에겐 와닿지 않는다. 잘 안 볼 때가 많죠. 너무 학문적인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게 어떻게 쓰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낸 것이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전각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공식적인 업무나 행사가 있었던 정전 권역 또 왕실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침전 권역 또 왕세자들이 주로 생활을 했던 동궁 권역 뭐 행정이나 사무를 했던 권례각사 권역 이런 식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묶어서 설명하면 안내판 개수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라는 틀로
그 디자인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네. 디자인 자체도 이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사실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 디자인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제일 좋은 안내판 디자인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안내판이 필요한데 그러고 둘러보면 보이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도드라지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등장할 수 있는 안내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더 친절할 수 있게 하는 안내판 또 형태나 시스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결과물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사실 현재는 전국의 거의 대부분 안내판들은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만든 디자인 원칙과 네. 안내 원칙 정보 구축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안내판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과 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일단 숫자가 줄면 이 궁궐을 사진 찍을 때 좀 잘 나오겠네요. 안내판이 안 걸리니까. 네,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은 사람들은 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요새는 AI로 좀 지우면 되지만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네. 그럼 궁궐 안내판을 이렇게 바꾸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생각은 네. 아니 이걸 왜 민간단체가 하지? 이거는 네네. 그 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일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이제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관리는 예.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화재라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 집행하는 그 공공의 원칙은 이게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사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일반적인 방식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예외적인 방식, 창의적인 실험, 이런 도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름지기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할 때 이제 국가유산청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목표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하죠. 그러니까 궁궐 안내판 프로젝트만 해도 진행하는데 기획부터 시작하면 5년 이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같이 한 파트너들도 거기에 힘을 합쳐서 네. 없던 공공 디자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네. 정말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간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 분야에서는 퀄리티를 신경 쓰기 힘들다는 부분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야는 퀄리티 때문에 만약에 비싼 비용을 지급하면 네네. 너 이거 왜 이랬니? 예. 너 여기서 뒷돈 받았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퀄리티를 노력을 하시지만 한계가 있다. 그럼요. 한계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그 분야에선 당연한 그렇죠.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지기가 여기에 힘을 보탰고 그 결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많은 문화재에 네. 굉장히 예쁜 안내판들이 들어갔다라는 네네. 게 참 이해가 됩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리랑 포에티크, 안종도의 피아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아리랑 포에티크, 안종도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름지기에서 이렇게 깔끔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 안내판을 만들어주셨다니 놀라워요 라고 나단715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아까 나단715님이 지난주에 대전 갔다가 그 사인을 봤대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오늘 얘기 들어서 너무 반갑다고 그 말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398님께서 와 서울에 궁궐 갈 때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해인사 갔을 때 기와색 같은 안내판들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름지기의 작품이었군요. 0012님이 꼼꼼하신 성품으로 여러 곳을 밝게 하시네요. 앞으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장영석 디렉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지기 사옥이 또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국동하고 통이동에 자리해 있다는데 어떤 공간입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서 나왔던 오래된 한옥, 전통 한옥들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네. 사실 저희는 전통 문화가 현대의 일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옥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보호의 최종적인 목표는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옥들을 새로 만들거나 오래된 한옥을 새로운 쓰임새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2003년도에 그 안국동의 작은 한옥 한 채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일단은 저희 사무공간이라는 새로운 쓰임새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이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목표는 북촌에 워낙 많은 도시형 한옥들이 네. 있는데 이 작은 한옥들에도 그에 맞는 쓰임새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을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요즘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때 당시는 실내에 화장실을 넣는다거나 네. 한옥에 그게 없죠. 그렇죠. 한쪽 벽을 통유리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통유리를 한옥에 넣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입식 공간하고 좌식 공간을 각각 만들어서 일부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뭐 책상이나 의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하나하나 다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이었거든요. 우리가 한옥을 망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딱 그런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망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 결과를 만들고 저희는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북촌 일대는 굉장히 한옥 붐이 불었는데 엄청나죠. 그 초기에 아마 북촌 일대에서 한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한옥을 다 둘러보시고 참고 사례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작은 한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한옥에서 생활을 하면 움직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얌전해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그러겠어요. 그렇게 그 안국동 한옥에서의 시절이 좀 지나고 딱 10년 후에 2013년도에 저희도 이제 사업들이 더 커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그 복합적인 공간을 가진 사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촌을 떠나서 서촌으로 이동해서 통이동에 저희 사옥을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의 저희 목표는 이제 북촌처럼 한옥만 밀집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적인 건물과 한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 그리고 한옥을 조금 더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결과는 1층은 일반적인 그 현대 건축으로 보이지만 네. 2층은 중정을 중심으로 한 미음자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음자 구조 중에 딱 한 부분이 한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대 건축하고 전통 건축이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념적으로는 한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깥을 보는 차경도 좀 도입을 해서 큰 창으로 보면 건너편에 있는 경복궁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옥에서 만든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다.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지붕의 높이를 조금 더 비율을 조절해서 높여가지고 안에서 입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문제가 없게 한다든지, 한옥 창호가 특히 우풍이나 또 보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은데 소리도 다 들리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대적인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우풍도 막고 보안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 통이동 사옥은 매년 저희 기획 전시가 진행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시 프로젝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시 공간으로 사옥을 쓰고 계시는군요. 예. 1년에 한 번씩 아름지기 기획 전시라고 해서 한 해는 의, 한 해는 식, 한 해는 주 이렇게 돌아가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협력 전시라든지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멋진 공간에서 한복을 재조명한 전시도 여러 차례 기획을 하셨는데 네네. 이 한옥도 지금 엄청나게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거잖아요. 네네. 한복도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한복 전시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전시를 2004년부터 총 22번 전시를 했고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한복 전시였습니다. 큰 방향성이 전통 한복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실견해서 이렇게 직접 재현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신윤복 풍속화에 나오는 그런 미인도나 이런 그림에 나오는 복식들, 때로는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까지 그 잊혀진 전통 복식을 재현하고
그 과정에서 패브릭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복원해내는 전통 파트의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과 영감을 가지고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어떤 전통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안에 담긴 미감이나 철학적인 내용들을 본인들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게 딱 한복이다로 보이지 않아도 현대적인 패션으로 만들어서 함께 선보이는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에서 저희가 아름지기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던 네. 전통을 잘 연구하고 이해하지만 현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식을 보여주는 전시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정말 좋고 그래서 요새는 뭐 개량 한복이라는 말도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네. 또 저는 이제 강북 쪽에 살아서 네. 광화문 쪽에 나가면 한복 네, 입고 맞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네.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복 입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무색하죠, 진짜. 이렇게 무색하게 붐업이 일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게 전통에서 좀 벗어나는데 저거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큰 흐름이 결국은 질적인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저만 해도 네. 제가 어렸을 때는 한옥, 네. 뭐 한복 이런 게 약간 할아버지들 거고 네네. 뭔가 이렇게 요즘에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오히려 한옥, 한복 이런 거를 네. 더 팬시하고 네. 더 어떤 젊은이의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좋은 걸 못 봤다.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못 해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복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역시 어렸을 때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요즘 입기엔 너무 불편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재단에 들어와서 진짜 한복 전문가 분들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이런 과정들과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용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몰랐었던 것뿐이구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요. 네.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한복이라도 입는 그 착장하는 그 방법만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손으로 매무새를 다듬어 줘도 전혀 다른 한복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저희를 짓누르고 있던 전통에 대한 무게감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쉽게 변형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더 애정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다른 분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옥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 안국동 한옥 할 때 고민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에는 한옥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옥의 부분을 그쵸. 다 잘 지켜야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한옥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창문이나 그렇죠. 혹은 예. 화장실이나 예. 혹은 신발 신고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예. 안 된다고 했죠. 예. 약간 중간 정도는 목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이미지적으로 기와가 올라가면 되느냐 아니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한국적인 철학이 담긴 공간 구조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심했는데 그 논란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거죠. 카페, 레스토랑, 뭐 네. 복합된 것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본질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논란 자체는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요. 네. 일상으로 스며들어 버렸고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복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결국 새로운 가능성으로 꽃이 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옥 기준에 대한 논란은 사실 그 지원책 때문에 그랬죠. 네, 예, 어느 예. 집을 한옥이라고 네. 정의하고 네.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 네, 때문에 네.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지원이 굳이 필요 없을 만큼 한옥이 인기가 생겨서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호가 점점 불필요해지는 그러니까요. 정도의 단계까지 가는 거죠. 아름지게 철학이 성공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전시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간 돌아가면서 의식 주를 돌아간다고 했는데 네.
전시 제목들을 보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는 방 스스로 그러한, 네. 그 전에는 유성기집 소리를 보다, 네. 네. 고려 추상하는 감각, 네. 술도 있고 밥도 있고 네. 뭐 옷도 있고 다 돌아가면서 네네네. 정말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합니다. 예. 전시를 준비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가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이 과거를 향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걸 연구하다 보면 그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제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우리가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깊이 있는 이해나 해석 같은 것이 결국은 새로운 창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한복이나 한옥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자연하고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저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자연 재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혹은 자연의 형태를 이렇게 가져와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닌데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문화와 자연이 연결되는 아름다움은 어떤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연스러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그게 뭐 어떤 비대칭이나 자연스러운 곡선이나 한국화의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태도 자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 일본의 장인정신 같은 경우는 흔히 100% 아니면 110% 120%까지 완벽까지 끌고 나간다.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들의 태도라고 본다면 우리 장인들이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는 그런 완벽에 대한 욕심마저 이렇게 넘어서는 어떤 마음 공부의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직선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이게 100%의 완벽한 직선을 어떤 장인이 딱 만났다라고 하면 뭔가 허무한 느낌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거기서 멈춰섰다. 네. 이제 끝났다. 이게 이렇게 거기에서의 어떤 굳어버림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의 장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네. 직선은 지금 여전히 한없이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완성이 됐는데 계속 움직임이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여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흔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어떤 역동성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코지하다. 뭐 이런 그 움직임, 자연스러움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요즘 힙한 문화라든지 뭐 이런 코지한 문화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해서 의나 시기나 주나 저희 전통을 바라보면 그게 지켜야 되기만 하는 무거운 제약이 아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또 조상들이 준 힌트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혹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 철학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면서 나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의 어떤 철학이나 정신 네. 이걸 깔고 있으면 네. 깐 상태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네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재밌는 생각입니다. 네. 몇몇 음악가들하고 얘기할 때에 느꼈던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박다울님이었나요? 검은 거 특이하게 연주하시는 분? 그죠? 박다울님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악기와 연주법은 전통인 거고, 네. 근데 여기에 내가 창조적인 새로운 연주법을 더한다고 해서 이게 전통을 깨는 건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네. 발전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 했었는데, 예. 굉장히 그거랑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문화에 우리의 정신과 가치가 깃들어 있고 깃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이제 전통 문화가 유행을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무감으로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일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이 되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가 없는 세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들이 선진국, 그러니까 빨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돼야 위해, 된다. 예,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고 또 잘 살아보세 이 표로 대변되는 그 생존을 위해서 막 달려가던 이 한 세기가 저희가 문화를 챙겨볼 여유가 없었죠. 근데 그것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컴플렉스가 굉장히 뿌리가 깊었다고 생각이 돼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요즘 세대를 보면 아, 우리가 컴플렉스 덩어리였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컴플렉스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자연스럽다는 거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창의력의 엄청난 잠재력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 반면에 그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좀 도전이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 지켜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야 라는 설명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를 보호하는 어드밴티지가 사라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넘어가면 그 국제무역에서의 혜택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던 보호의 마음이 사라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연구를 했고, 이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는 우리 문화 그 자체의 매력으로 정말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계의 것들, 현대의 것들을 다 함께 보면서 우리 것만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온 것들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가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숙제도 쉽지 않네요. 큰 덩어리가 남아있네요. 네, 오늘 장영석 디렉터님께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아름지기의 장영석 디렉터님과 함께 했고요. 전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